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도 더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네. 요즘 참 고생이 많으시죠?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좀 두렵더라고요. 오늘 얼마나 더 빠졌을까. 네. 그래서 저 미국장을 아침에 새벽에 켜보는 것 자체가 잠을 설치게 되더라고요. 저도. 오늘 우리나라 장은 엄청 잘 버틴 편인데 네. 아시아장 전체적으로 네. 혹시 무슨 뭐 요인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 저희가 이제 먼저 빠졌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그래도 이제 도시 봉쇄를 약간 푼 게 네. 조금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아직 한참 일이긴 하지만 저희 한국은 법인세 얘기도 좀 나오고. 아,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조금 약간은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워낙 부진했던 거에 상대적인 어떤 뭐 좀 미리 반영한 측면들 때문에 좀 덜 빠지는 선반영이다. 예,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미국은 1월부터 빠졌고 네. 저희 한국은 7월부터 빠졌고 작년 네. 7월. 네. 중국은 뭐 그 전부터 네. 내내 빠졌고 그래서 예. 조금 이게 그 레벨의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부터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전망까지 네.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목이 더 라스트 댄스예요. 하기 좀 심상치가 않은데,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로 바로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이게 여러분, 이사님 가져오신 자료는 저희 예. 게시판에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이 봐주시면 좀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 아, 진짜 마지막 춤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무섭게. 진짜 끝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그 마이클 조던 이거 다큐멘터리잖아요. 이거 이제 진짜 그 한창 그때 저기 시카고 불스 우승할 때 네.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교환학생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 경기 하나하나를 다 봤는데요. 네. 그 진짜 감동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서 늘 보고 있는데 이게 딱 있어서 네. 되게 열심히 보면서 이제 다시 이게 되돌아보니까 이때 당시에 마이클 조던도 체력적으로 약간 이제 전성기를 좀 지났었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피펜, 그다음에 필 잭슨 감독도 그 해가 아니면 이제 시카고 불스에서 못 뛰는 네.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더 라스트 댄스라고 하니까 이제 약간 큰 흐름에서는 분명히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도 이제 댄스라는 거는 그래도 전성기를 좀 지났지만 힘은 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네, 슬픈 일이 시카고 불스가 그 이후로 한 번도 우승 못했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예,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말로. 네.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영원히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만든 건 아니고요. 요즘 제가 이제 세미나 다니면 제일 많이 묻는 게 결국 경기 침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연준도 아직까지는 이제 소프트 랜딩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침체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뭐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뭐 미국이 부채가 별로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미국 가계가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이 왼쪽 하단의 그림을 봐주시면은 이제 미국 가계들이 네. 이제 주식 보유 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이제 거의 30%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엄청 네. 크네요. 네. 닷컴 버블 때보다도 많고 부동산보다도 많으니까 네. 사실은 꽤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의 그림은 뭐냐면 이제 그 연령대별로 이렇게 쪼개 보니까 의외로 70대 이상의 약간 이제 그 고령층도 주식 비중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나이가 들면은 위험자산 비중을 좀 줄이고 네. 안전자산이나 아니면 좀 고정적으로 수입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연금자산 같은 것들이 좀 변하기 마련인데, 이번에 미국은 코로나 위기 터지고 워낙 자산 가격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주식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걸로 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40대 미만은 오히려 줄었네요. 네. 오,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좀 특이했던 게 이분들은 코인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그럴 수도 하고요. 있죠.
사실 좀 더, 코인이 반토막이 넘게 나서 네. 거기서 유동성 축소된 게 생각보다 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나이가 들면 주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오히려 주식에 대한 정말 신뢰가 있어서 그런지 40대 이상이 굉장히 주식을 많이 갖고 네. 있다라는 건데요. 네. 결국 미국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연금 자산이 뭐 10% 20% 이렇게 깨지면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손상이 좀 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이게 은퇴 자산이나 연금 자산이기 때문에 당장의 미국 경기가 굉장히 심각한 침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만 분명히 연금 자산이 깨지는 것만으로도 씀씀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경기가 침체가 오면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는 주가 자체가 하락이 굉장히 심해지면 오히려 역으로 이제 소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침체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결국은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미국 소비에 또 타격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그렇게 일단 좀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큰 그림에서 좀 약간 나쁜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요 그림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이제 세계 이제 그 자산 가격 그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의 사이클을 보면은 결국 미국의 민간이 디레버리징을 하는 거를 미국의 중앙은행하고 네. 중국의 유동성이 커버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계속 QE를 함으로써 금리를 낮게 하향 안정시켜주고 중국이 레버리지를 일으켜 줌으로써 이제 수요를 끌어당기는 이 두 사이클이 같이 갔었다가 이게 살짝 깨진 게 이제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저희 기억으로는 다 미중 무역 분쟁을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도 QT도 하면서 금리를 올렸었고 중국도 그때 2015년, 16년에 워낙 안 좋았다가 17년에 돈 많이 풀고 18년부터 이제 긴축을 했는데 이때 저희 아시아 시장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맞아요. 미국 시장은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2018년 말 2019년 초에 한 달에 한 15% 빠지는 그런 급락 국면이 좀 있어서 이때도 약간 좀 불안했었는데 결국 그 미국이 이제 QE를 안 하고 중국도 디레버리징 할 때가 시장은 굉장히 좀 불안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사이클이 갑자기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이제 좀 다 부채를 네. 늘리는 쪽으로 갔어서 그쵸.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시장이 되게 좋았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고 요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중국도 꺾이고 미국도 이제 금리 올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레버리지가 크게 높아지기 어려워서 네. 꺾이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지난 10년 동안 자산 가격을 뒷받침했던 두 동력이 네. 약간 같이 나빠지면서 약간 자산 가격에 기스가 좀 나기 시작을 한 국면이 아니냐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기스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미국 연준이 금리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결국은 중국이 조금 더 영향력을 해줄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왼쪽하고 오른쪽 그림 봐주시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중국에서 어쨌든 돈을 풀 때가 글로벌 주식시장이 되게 좋았었다라는 네. 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또 중국에서 돈을 풀 때가 미국 금리도 굉장히 좀 낮게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버텨야 되는데 지금 네. 이 두 사이클이 같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인데요. 이게 경기 부양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은 이게 둘 다다. 그러니까 안 하고 싶고 또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이 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결국 이게 그 상해가 막 엄청 비어 있고 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말로만 부양 얘기를 하지 실제로는 지금 부양책이라고 해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아직까지도 이제 그 GDP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투자가 차지하는 네. 비중이 너무 높고 또 그 1인당 국민 소득에 비해서 기업들의 부채가 갖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돈 풀기가 너무나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대신에 정부 부채가 월등히 낮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미국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전까지는 민간의 유동성으로 땡겼다가 그게 망하니까 민간은 가계 부채를 쫙 낮추는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잖아요. 미국 지금 중국의 그 중앙은행 자산이 미국의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혹시 아까 얘기한 2008년 이후에 미국이 했던 것처럼 중국이 그러니까 민간은 좀 죽이고 기업은 죽이고 대신 정부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을까요? 정확하게 14년 전으로 가는 거죠. 미국의 네. 14년 전으로.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은 그래도 기축통화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런 중앙은행이 돈 푸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좀 덜했던 것 같고 네. 중국이 미국의 어떤 페드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그 14년 전에 페드가 했던 것처럼 버냉키가 했던 것처럼 네. 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 있다. 그리고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달러가 어쨌든 좀 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위기 터지고 오히려 다들 미국 경제 항상 망해서 그렇죠.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을 깨야 되는데 그 정도로의 어떤 위상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약간은 좀 부담은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위안화가 저는 좀 약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간이 이제 부채를 줄이고 정부가 풀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미국도 그 이후에 어쨌든 달러가 되게 강했다가 쭉 약해졌잖아요. 네. QE를 계속 하면서부터는. 그래서 요즘에 위안화가 뭐 달러당 위안화가 6.80까지 네. 갔다 요즘은 다시 너무 속도가 빨라서 7호까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달러가 강해지고 위안화가 약한 게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미국의 연준처럼 14년 전처럼 할 수도 있는데 하게 되면 어쨌든 위안화에 대한 부분은 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네. 이게 강력하게 하기는 되게 쉽지는 않을 걸로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오른쪽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는 이렇게 민간 부채 사이클이 이렇게 늘어날 때 환이 강해지고 네. 확실히 이게 민간이 디레버리징을 하게 되는 구간에는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게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돈을 못 푸는 순간 또는 풀면 안 되는 순간부터 어쨌든 위안화가 굉장히 좀 약해지게 되는데 그게 지난 4월 말부터 지금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네. 싶고 그리고 이제 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원화도 이게 그냥 자대고 그려보면 1250원대면 많이 왔다라는 느낌이 그냥 들잖아요. 근데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잘. 그리고 1300원 정도까지 갈 정도의 한국 경제 체력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지금 거의 1300원대로 계속 조금씩 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국면은 많이 변했고 이게 생각보다 그 위안화의 어떤 변화가 되게 그러니까 가파른 어떤 약세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어떤 위안화의 약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원화도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차트에서 사실 미국, 중국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네. 제가 최근에 질문을 많이 받는 뭐 제 주제는 아니지만 제 영역은 아니지만 받는 게 엔화 약세가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뭐 엔화 또는 일본 자산에 대해서 사야 된다 이런 의견 이런 거 네.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보여주신 차트에서 보면 지금 일본에서 민간 부채가 늘어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환이 좀 강해져야 되는 건지 뭔가 지금 차트가 좀 둘이 벌어졌어요. 네. 이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붙을까요? 부채가 늘어나서 붙을까요? 아니면 엔화가 다시 조금이라도 지금 완전 강세까지는 지금 예상이 안 되지만 네. 좀 나아질까요? 저는 언젠가는 엔화가 다시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지금은 조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미국의 인플레를 미국이 달러 강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 부담을 주변국으로 좀 퍼뜨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수입 가격이 미국은 달러가 강해지면 떨어지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수입 물가가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다 그쵸. 보니까 미국은 하반기로 갈수록 어쨌든 인플레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떨어질 텐데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은 이게 인플레가 안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특히 유럽이나 영국은 어제도 유로존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영국은 9% 올랐고 이제 일본도 이렇게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아마 연말 정도 안에 일본의 물가도 2%대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통화 정책이 그때 변하겠죠. 그러면 그때 다시 이제 약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 지점이 많지는 않지만 네. 이제 가끔 그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일본이랑 거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엔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엔화 예금 들어야 될 타이밍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최근에 좀 데이터를 봤는데 좀 재밌었던 거는 그 지금 엔화의 결정적인 요인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행 수지.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 해외 자산이 많은 거는 맞는데 그 자산들은 대부분 거기서 그냥 여기에서 노는 네. 것 같아요. 워낙 네. 안에 있는 자산들의 어떤 기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진짜 심각한 위기가 아니면 웬만하면 밖에서 놀기 때문에 네.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여행 수지.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본 여행객들 잘 안 가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직 정상화가 안 갈 됐다 수도 보니까. 없어요. 안 받으니까 네. 저희도, 일본에서. 네. 그쵸. 근데 코로나 전만 해도 의외로 일본의 여행 수지가 되게 네. 좋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엔화를 변동시키는 요인들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무역 수지죠. 아무래도 특히 이제 일본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아주 과감하게 끊는 순간 처참하게 이제 무역 수지가 이제 나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유럽보다도 일찍 먼저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엔화가 좀 좋아지려면,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려면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이 여행의 문을 좀 자율화되는 것들이 나오면 그 뒤에 이제 좀 시차를 두고 좀 엔화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7월 달에 일본이 참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또 저금리에 워낙 약해져 있고 약간 인플레에 대해서는 조금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일본의 인플레율은 높지도 않지만 1%도 1.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2% 가고 3%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선거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조금 더 우호적인 정책, 조금 더 완화적인 정책을 좀 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은 조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약간 조절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역시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네. 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방금 그 제목이 침체는 불가피한데 불가피한가.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이라고 예, 하셨는데 22년은 노고 메이비 2023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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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그래도 하반기에 물가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수입 물가는 어쨌든 떨어지고 그 속도가 생각보다 가파를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미국이 긴축은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계속 미국이 긴축하다가 경기를 부러뜨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은 여름 지나면서부터 좀 완화가 될 것 같고, 그 시점에서 이제 뭐 중국도 더 제로 코로나 하기 좀 어려울 거니까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내년 하반기가 되면 물가가 또 오를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지금 그러니까 미국 물가가 8%인데 네. 그 미국 물가 8% 중에 65% 정도가 공산품 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가는 사실 임금이나 렌트 올라가는 거는 사실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60% 이상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만 빠져도 약간은 진정은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연준이 생각하는 것만큼 2%대 이렇게까지는 떨어지지는 못할 거고요. 아마 한 4%나 3% 사이에서 이제 멈추고, 그게 이제 역기조 효과가 끝나서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내년인데요. 만약에 이게 3%대도 못 가고 한 4%대 갔다가 다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연준은 그때보다 또 쉬지 않고 또 금리를 올릴 거고, 그때는 조금 무섭지 않을까. 근데 올해 하반기에 물가가 조금 내려갔다가 내년에 올라간다고 보시는 제일 큰 요인은 뭔가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이제 렌트 가격, 그다음에 이제 임금이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향이 올해 하반기보다 내년에 더 커질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꾸준히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꾸준히.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 보면 되게 좀 특이했던 게 노동 참여율이 안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자리가 많다고 하고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좀 특이했고요. 아마도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저가 노동력, 특히 멕시코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굉장히 저렴한 노동력이 일단 굉장히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그런 그 임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저보다 부장님이 더 전문가시지만 미국이 집값 되게 비싼데도 공급이 어쨌든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가격이 안 빠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임금하고 그 임대료에 해당하는 물가는 기본적으로 그냥 꾸준히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게 올라오지만 공산품 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좀 죽을 텐데, 그게 죽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서비스 물가나 임금의 상승에 따른 어떤 부담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 기업들이 좋다 하잖아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 아까 저 그 유동원 본부장님 그 뒷부분에 좀 말씀한 것도 좀 들었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 기업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도 충분히 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고용을 지금 실적이 급격히 확 나빠지는 일부 기업들을 빼면 사람을 자르는 그런 게까지 이제 일자리 상황이 나빠지진 않을 거라서 저는 하반기 때, 내년 하반기 때 생각보다 인플레가 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때 이제 미국이 다시 금리를 올릴 때가 사실은 좀 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저의 이제 소설이고요. 네. 전망도 아니고 소설입니다. 아, 그래서 네. 네, 뭐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그 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이제 최근에 이제 위안화 떨어지면 이제 중국산 미국의 수입 물가는 분명히 더 네. 그 격렬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달러 인덱스 변하면 미국의 수입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거, 요거 좀 데이터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뭐 중국도 저는 하여튼 올해 들어서 제일 좀 힘들었던 부분이 오히려 미국보다도 중국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생각보다 좀 빨리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와 또 그럴 만한 로직을 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가는 것 같은데, 중국은 도저히 예상을 못 하겠고, 그놈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이거 어떻게 하려나라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결국 인플레하고 고용인데요. 지금 고용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도시 실업률이 굉장히 그 코로나 때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작 전보다도 안 좋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또 더 나빠지게 되면은 어쨌든 중국도 싫든 좋든 약간은 뭐 돈을 풀든 뭘 하든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반기 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공산품 쪽의 물가 하락으로 미국이 연준이 아주 가파르게 긴축에 대한 걱정들을 좀 덜 하고, 또 중국이 이렇게 부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적게 하는 이런 시점에서 그래도 하반기에 한 번 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제 걱정하는 그 침체에 대한 리스크는 그냥 걱정일로 저는 그칠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 시장은 지금 되게 불안하게 보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 그 기대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내년에 또다시 이제 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그때는 조금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아직도 유가가 굉장히 높은 레벨에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유가나 곡물가를 제외한 근원 CPI를 본다고는 해도 그래도 유가가 이렇게 높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물가가 잘 안 내려오는 성향들을 좀 보여왔는데 아직도 유가가 많이 안 떨어져요. 계속 높은 레벨에 있으면. 그러면 사실 하반기에도 또 생각보다 물가가 또 덜 떨어지는 거는 아닐까요?
이 라스트 댄스를 기대하기에는 물가가 일단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유가가 그래도 이제 전쟁이 좀 그 마무리되면 그래도 한 100불 밑으로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전쟁은 진짜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 유가는 그렇게 버티는 거 그 유가 때문에 이제 다른 비용들도 좀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중고차 가격이라든가 그러니까 약간 공급난 때문에 굉장히 급격히 올라갔던 가격들은 또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뭐 해운 운임 같은 경우도 좀 떨어지고 있고 뭐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비철 금속류도 또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사실 원자재 가격은 유가는 버티고 있는데 그 주변에 다른 원자재 가격들은 또 조금 생각보다는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거기서 좀 그래도 희망을 버리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유가가 이렇게 100불 가도 워낙 그 기저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이제 물가가 분명히 좀 떨어지긴 할 것 같은데 이제 부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이게 지금 8%대 갔던 물가 중에 이제 한 4%포인트가 이제 공산품인데 네. 뭐 한 2, 3%까지는 훅 떨어질 것 같아서 한 5%까지는 쉽게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조금 이제 약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3%대를 가게 되면은 조금 연준이 많이 안심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거기서 이제 멈춰버리면은 또 조금 이제 긴장을 하면서 이제 좀 지켜보겠죠. 그래서 좀 일단은 4%까지는 쉽게 간다. 근데 4% 깨고 3%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도 그 이제 내년도 미국의 물가를 한 3% 중반에서 4% 정도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떨어져 주면 되게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떨어지기에는 다른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부담이 자산 가격에 주는 영향이 이제 내년에 좀 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경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한국은 그러니까 어떨까요? 네. 한국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제 저희 국내 경제를 보면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 이제 그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극복을 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GDP도 보면은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보면 이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 거는 사실 이제 정부 지출 정부가 돈 많이 쓰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수출이 워낙 좋아서 그런 네. 거지.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민간의 이제 소비나 투자는 사실은 별로 좋아지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정부가 자꾸 코로나 극복 잘했다, 뭐 잘한다 하는 게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실 저희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던 거를 정부는 왜 모를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코로나를 극복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고 그 부분이 바로 내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이렇게 금리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올라가다 보니까 내수가 아주 가파르게 좋아지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보면 신용대출 그도 많이 떨어지고 네. 뭐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계속 안 좋으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이제 그 좋아지는 사이클이 있어도 사실 이제 좋아지는 폭이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위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대를 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라는 게 저희 한국 경제를 볼 때 있어서 조금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원화가 워낙 약하다 보니 미국은 EQ가 2분기가 이제 물가 정점일 것 같지만 한국은 한 5%대에서 한 5%대까지 봤다가 3분기 정도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 초까지는 그 한국은행이 계속 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이제 그 경기나 어떤 기업들 측면에서는 약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환율 네. 여기 이제 사실 이제 요게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보는 관점으로 보면은
피크 쳤다. 네. 떨어져야 되는데 네. 잘 안 떨어지고 특히 이제 저희 한국 무역 수지를 보면 이게 이제 기조적으로 이렇게 적자가 난 거는 2007년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물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제일 큰 요인이 뭐예요? 유가죠, 뭐 유가. 네. 그러니까 유가만 좀 빠져도 그럼 이 무역 수지 적자는 좀 플러스로 다시 흑자 네. 반전이 될 근데 경상수지는 까요? 나쁘지 않던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은 또 경상수지는 계속 플러스인데 경상수지가 나던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그것도 환율에 악영향을 줬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무역수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렌드가 그러니까 경상수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많았다가 줄었으니까 그것도 문제다. 적자라는 게 이제 자극적으로 기사에 많이 나와서 그렇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경상수지를 보는 게 맞고 그것도 절대 레벨보다는 그냥 방향성을 보면은 환율이 나오더라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나을까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환율을 이렇게 뭐 좀 예측은 좀 말이 안 되고 그냥 팔로우업 하는데 제일 좋은 건 그냥 무역 수지가 맞다고 보세요, 위원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전문 용어로 하면 그 돈의 흐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돈의 어떤 그 구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상수지를 이렇게 쭉 쪼개 보면 늘 어느 정도 이렇게 늘 일정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운송수지, 네.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은 해운업이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없는데 저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운송수지는 늘 플러스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여행수지는 늘 적자. 네. 해외여행 한국 사람들 좋아하니까 네.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동안에는 운송수지보다 여행수지가 적자가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갑자기 여행수지 적자가 확 줄어들면서 네. 지금은 사실 이제 무역수지는 이렇게 적자가 나지만 경상수지는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네. 사실 여행수지가 굉장히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행수지는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서 해외여행을 조금 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방향성 자체가 이제 나빠질 확률이 굉장히 좀 높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경상수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직접 투자나 이제 해외 증권 투자 같은 이런 소위 이제 서학개미들의 어떤 국제 수지까지 하나 더 넓혀서 네. 그렇게 보면 그 한국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엄청 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증권 투자도 굉장히 큰 폭으로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이제 자금이 유출이 되는 거죠. 네. 이게 그렇죠. 레벨 자체가 굉장히 좀 가파라서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디폴트라고 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추세는 디폴트라고 치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보면 이제 무역수지인 거죠. 그럼 만약에 얘기하신 대로 무역수지가 중요하다면 제가 올라오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여행 수지가 악화될 거면 그럼 또 경상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이게 되게 참 애매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보시기엔 어차피 그거는 다 디폴트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환율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이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무역수지가 정확하진 않지만 약간 선행성이 있고 네. 그 움직임에 어떤 변화를 주는 모멘텀 역할을 한다라고 네.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뭐 근데 딴 거보다도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율 볼 때도 이 수출 물가 대체로 보면 이제 반도체 가격하고 수입 물가 중에는 역시 이제 유가가 중요하기 네. 때문에요. 반도체 가격의 등락률에다가 유가 등락률을 빼서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 무역 수지 환율의 흐름에 네. 굉장히 좀 잘 맞는 편이고 조금 더 선행성이 좀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보기보다는 그냥 한국의 환율은 반도체 가격이 좋으면 환율은 세지고 반도체 가격보다 유가가 더 세면 환은 약하다. 네.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이해를 하시면 네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네. 환이 세진다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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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가 좋으면 떨어진다. 네. 예,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에 이제 1250원대를 뚫었을 때랑은 지금은 조금 다르다. 약간 잘 안 떨어지거나 뭐 1350원 가고 1400원 가는 그런 위기는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는 고환율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정리하면 미국은 전형적인 어떤 침체 시그널은 별로 없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은 어쨌든 간접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사이클 때문에 되게 좀 자산 가격에 기스가 좀 많이 났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저는 하반기 때는 이제 달러 강세로 이제 미국의 물가 부담이 이제 분산되는 효과, 그다음에 중국도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기회들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힘들지만 그래도 용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그 제일 어려운 게 국면이 변하는 거하고 사실 이렇게 그 단기적으로 어떤 시장의 센티멘트나 분위기가 변하는 거가 사실 이렇게 엇갈릴 때, 그러니까 이제 추세는 변하지만 사실 땐티는 너무 바닥이라서 약간 올라올 수 있을 때, 이때가 사실 좀 그 투자자분들한테 조언 드리기가 되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사실 저는 이제 조금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클이 큰 그림에서 변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올라가기가 지난 10년, 12년 동안보다는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지금 주가는 또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저, 지금은 약간은 그래도 테크니컬하게는 반등의 기회로 좀 보고 접근하는 네.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미국의 S&P 500이 그 52주 고점 대비해서 최대로 많이 떨어졌을 때를 이렇게 좀 살펴본 건데, 네. 지금 이제 미국이 거의 S&P 500이 한 20% 빠졌잖아요. 네. 근데 사실 20%보다 더 빠지는 거는 이제 뭐 그 미국의 IT 버블. IT 버블 때나 리만. 금융위기 때나 그 뭐 코로나 때나 코로나. 이제 이런 거니까 사실 20% 빠졌는데 30% 빠질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그러려면 위기라는 확신, 그다음에 침체가 정말 올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좀 멈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뭐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한국 코스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08년 이전에는 한국 주가는 하여튼 조정 받으면 무조건 반토막 네, 무조건 네. 많더만. 네, 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금융위기 터지고는 그래도 기업들의 실적이 완전히 레벨업 다음부터는 많이 빠지면 이제 20%,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한 35% 네.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 한 23% 빠져 있는 레벨에서는 사실 가격적으로는 더 빠진다라고 보기는 되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뭐 지금부터는 어쨌든 가격으로는 어쨌든 많이 왔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뭐 많은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이제 뭐 코로나 이전을 거의 다 대부분 갔기 때문에 뭐 가격이 비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닷컴 버블 때랑 미국의 지금 나스닥 성장주들을 비교를 해봐도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때 그 IT 버블 때는 정말 조금 지금 생각해 보면 터무니없었고, 네. 그때는 뭐 저도 속았었겠지만 어쨌든 뭐 시장의 평균이 이제 90배 이렇게 네. 갔으면 네. 종목별로는 뭐 300배, 400배가 그럼요. 늘렸을 거잖아요. 나스닥은 상위 10개 평균이 거의 100배였어요. 네. 큰 회사들이. 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애들이 100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S&P 500은 이제 나스닥 100은 한 40배까지 갔다가 지금 25배까지 떨어졌는데요. 보통 보면 이렇게 버블스럽게 갔던 것들이 다 토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100도 그 급격히 올라갔었을 때가 이제 20배 초반, 초중반에서부터 올라갔는데 지금 25배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내려왔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많이 왔고요. 근데 이제 그 보통 투자는 어쨌든 가격도 있지만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이 센티멘트를 돌릴 수 있는 어떤 모멘텀도 좀 필요한데, 지금은 약간 그게 없다라는 게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요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특히 지난주에 저는 미국의 물가가 좀 많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유가가 어쨌든 주저앉았기 때문에 잘하면 미국 물가 7%대 후반대 보면 미국 시장 되게 좀 다시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의외로
많이 안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또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네. 그렇죠. 연준의 그 인사들의 말은 더 험악해지고 이제 이러면서 지금 시장이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약간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미스를 한 게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격대로는 더 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침체 얘기 나오니까 많이들 불안해 하시지만 오히려 위안이다라고 하면 미국 금리가 더 안 오르고 있고 달러도 굉장히 높긴 하지만 뭐 104 레벨에서 더 높아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가 그나마 좀 위안거리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요 그림 되게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여기 이제 미국의 금리하고 미국의 10년짜리 이제 인플레 기대를 나타내는 네. 건데, 보통은 이제 금리가 더 높죠. 네. 왜냐하면 네. 금리가 인플레 기대에다가 성장 기대나 리스크 프리미엄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높은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이게 역전이 됐었으니까 사실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은 그냥 올라온 만큼 올라온 거다. 이제 정상화된 거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는 이제 인플레 기대를 다 반영을 한 거고, 지금부터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QT에 대한 부담들을 반영하는 정도만 남아 있기 때문에 더 미국 국채 금리가 막 그 급등할 리스크는 많이 줄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것들은 떨어졌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사실 구리가 경기를 굉장히 민감한 원자재다 보니 사실 이렇게 긴 차트로 보면은 구리 가격하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때 2010년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막 돈 풀어서 구리 가격이 올라갈 때 못 쫓아가다가 QE 때문에 못 쫓아가다가 이제 QE 안 하면서 이걸 다 거의 다 쫓아간 것 같아서 네. 지금부터는 이제 채권 때문에 그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도 많이 힘들지만 채권 시장은 더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변동성을 감안한 그 가격 하락으로만 보면은 정말 대공황 이후 처음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채권 가격의 하락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좀 많이 진정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주변 여건들은 굉장히 안 좋지만, 그리고 아직까지 이게 어떤 분명한 트리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금리라든가 주식에 대한 어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면은 그래도 좀 회복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달 정도까지는 좀 되게 좀 보수적으로 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배당 그다음에 그 마진 절대 안 깨질 수 있는 굉장히 좀 방어적인, 아니면 이제 완전 리오프닝 요렇게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는 이제 PER 조정이 굉장히 심했던 섹터들을 좀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료를 쓰고 난 다음부터도 주가가 계속 좀 안 좋긴 하지만,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그냥 주가를 멀티플의 변화에다가 그 나머지 부분을 그냥 실적의 네. 변화라고 그냥 가정을 해서 이렇게 그려본 건데, 보면 그래도 그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들이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멀티플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기계나 조선, 그 다음에 운송, 그 다음에 이제 IT 하드웨어나 반도체 이런 업종들의 PER은 올해 연초 이후에 이제 20% 이상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작년 고점 대비해서 20% 넘게 빠졌는데 멀티플은 훨씬 더 빠지고 실적은 사실 그만큼은 이제 안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제 이런 업종들이 금리가 좀 안정이 되고 나면 그래도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수출 기업들, 조선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수출 기업들인데 환이 워낙 약한데, 이게 보통 환율이 그 기업들 실적에 영향을 주는 거는 한 9개월 정도, 네. 한 최소 6개월, 9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있으면 이게 차츰차츰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그 수출 기업들이 이제 계약하는 가격에 이제 환율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감안이 돼서 진행될 거라, 이번 1분기도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 정도면 2분기, 3분기의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실적 자체는 둔화가 되더라도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쪽에서 좀 기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가끔 그 아는 분들이 이런 인플레에 대한 가 높은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인플레를 해치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그다음에 이제 상품이 뭐냐, 어떤 기업들이 좋을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사실 별로 저도 이게 답이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보다가 조금 생각해 봤던 거는 그러니까 그 이 오른쪽 그림 봐주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1960년대 이후 이제 노동 생산성하고 이제 미국의 물가를 그려본 건데요. 이제 역의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높으면 확실히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비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제 생산성은 떨어질 텐데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70년대, 80년대 보면 미국 기업들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대체로 보면 안 좋은데 자본 집약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이제 기계를 얼마나 쓰느냐, 사람 대신에 얼마나 투자를 더 많이 하느냐, 자본을 많이 투입하느냐, 이제 그 지표인데, 이 70년대, 80년대를 보면 미국 기업들이 생산성이 안 좋고 노동 생산성이 막 떨어지니까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넣어서 사람보다는 이제 기계를 쓰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죠. 뭐 노사 문제, 그다음에 뭐 인건비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플레 국면에서는 오히려 생산성이 높은 기업, 그러니까 그런 매니지먼트를 되게 잘할 수 있는 기업, 그다음에 그 투자를 해서 노동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더 강해지는 그런 형태가 좀 될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거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투자할 때는 빵을 되게 중요하게 봤었는데 네. 근데 사실 빵이라는 기업들은 여기 오른쪽 보시면 사실 되게 독과점적이고 네.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이제 그 시카고 대학의 경영학 교수가 쓴 논문에서 제가 얼핏 보고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상위 1%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상위 1% 그 특허권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더 그 혁신이나 특허권을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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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그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확산이 되지 않고 더 집중이 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해지게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 소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다른 업종들한테도 되게 좀 많이 퍼진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물가가 오르고 뭐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예전보다 높아진 물가 상황에서는 테크가 아닌 섹터에서도 이런 디지털화를 잘 하는 기업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좀 그 선두에 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데 이 맥킨지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 보니까 향후의 혁신은 뭐 교육, 건설, 유통 이런 이제 약간 그 테크가 아닌 산업들에서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테크 산업이 자기네들이 테크를 해서 그런지 자동화라든가 디지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산업보다 훨씬 많이 네. 쉽게 잘 됐었고 나머지 산업들은 그냥 그저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많이 퍼진 것 같아서 앞으로의 혁신은 이 조금 더 이제 그 테크가 아닌 다른 산업들에서 보편화된 디지털 포메이션으로 인해서 이거를 잘 적용하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은행, 엔터테인먼트, 음식료 이런 업종들도 코로나 터지고 되게 디지털을 적용을 많이 하는 업종들이라 이런 업종들에서 뭔가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옛날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서는 어쨌든 소프트웨어 투자가 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 비용 절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미국 소프트웨어 주가들 많이 빠졌지만 얘네들은 그 건재하지 않을까. 오히려 네. 인플레가 높아지고 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계속 더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조금 이거는 뭐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미국의 인플레가 한창 그 치솟던 70년대 중반에 창립을 했다는 게 네.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븐 스티브 잡스가 잡스. 인플레라는 거를 20대, 30대 때 체감을 하고 그 회사를 차리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새로운 것들의 어떤 싹이 분명히 좀 피어났다라는 거에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들을 좀 더 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보면 아까도 제가 자본 집약도, 그러니까 투자를 좀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가 그러니까 산업 장비나 운송 장비처럼 약간 굴뚝 산업들도 투자를 좀 늘리는 사이클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뭔가 기계화하고 그다음에 물건이 부족하니까 자꾸 이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사람이 아니라 이제 기계나 투자를 가지고 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분명히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국내에 그러면 조금 옛날 데이터, 그러니까 코로나 전의 데이터긴 하지만 국내 기업들 또는 국내 산업들 중에서 이렇게 좀 생산성이 지난 한 4, 5년 동안에 좀 꾸준히 늘어나는 산업들, 특히 이제 노동 생산성보다는 자본이나 노동 장비율, 그러니까 자본 집적도 이런 것들이 이제 높아지는 산업들을 좀 살펴봤는데 산업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 소위 이제 고위 기술 산업군이라고 해서 약간 하이테크 쪽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전지, 그다음에 항공 산업도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고위 기술 산업 내에서는 그냥 고만고만한데 기타 수송 장비라는 게 있어서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항공이나 우주 기계, 뭐 우주 들어가는 이제 부품 장비 이런 쪽이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중저위 기술 산업들 중에서는 석유, 정제, 철강, 비철 금속 이런 류의 산업들이 저희가 이제 국영재라고 해서 되게 좀 그동안 관심이 없었지만 나름은 또 이쪽에서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산업들,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쪽은 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디지털화를 잘 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서비스업이라는 거는 대면 위주고 사람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을 높이기가 되게 쉽진 않은데 오히려 이제 소재나 중장비와 관련된 산업들이나 테크 산업들이나 이런 산업들은 뭐 지금도 잘해왔지만 뭐 지금처럼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조금 더 빛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국내에서는 이런 요즘 뭐 안 좋은 산업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산업들은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이 정도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쭉 다 말씀드렸네요. 고생하셨어요. 네, 미국부터 한국까지 와서 종목까지 네, 마지막에 장기적인 산업. 생산성까지. 그렇죠. 긴 그림까지도 짚어주시느라 길게 오셨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사실 이제 고성장 테크주들이 좀 더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부 다. 거기서는 추가적인 생산성 효율을 기대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디지털화가 덜 진행된 데에서 앞으로 좀 더 생산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본다라고 들여다보기에는 또 전통 산업들은 투자를 좀 주저하는 분위기인 것 네. 같기도 해요. 워낙에 이제 투자하면 공급 과잉 오고 뭐 이런 네. 걸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공급망 차질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사실 공급망 차질이 코로나 때 되게 심하게 나왔고 그게 리오프닝하면서 해소가 됐으면 그렇죠. 지금의 사단이 덜 났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까지 물가가 올라가진 않았을 텐데 지금 공급망 차질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뭐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제 미국의 지표들을 보면은 확실히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저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어쨌든 막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중국도 조금씩은 이제 상해도 이제 봉쇄 강도를 조금 완화를 하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머지 이제 아세안 쪽들은 국가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따라서 이게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좋아지면 굉장히 빨리 좋아질 텐데 누구는 좋아지고 누구는 안 좋아지고 뭐 덩치 큰 중국은 아직 멀었고 작은 나라들은 또 막 풀려고 하고 이제 이러니까 사실은 계속 뭔가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가 좀 잘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급망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적어도 이제 최종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쪽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 뭐 LA 롱비치 해운에서는 어쨌든 기다리고 있는 배가 그만큼 많이 줄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약간씩은 그래도 정상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뭐 좋은 지표보다는 자꾸 이제 물가도 더 생각보다 더 높게 올라와서 깜짝 놀라고 금리 인상도 이러면 더 세게 가는 거 아니야? 이래서 또 이제 걱정하고 긴축도 빨라지고 올해 사실 숨가쁘게 5월까지 왔어요. 근데 하반기에 이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라스트 댄스를 보려면 결국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만한 지표가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좀을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풀거나 아니면 이제 돈을 조금 더 열심히 네. 풀어주는 거를 하면 가장 확실한 이제 그 트리거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이 물가가 떨어지는데 어쨌든 그 시간이 걸리는데 뭐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디젤이나 휘발유 가격들이 조금 더 떨어져 주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눈에 보이겠죠. 아, 이제는 물가에 대해서는 덜 걱정해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주면 그래도 좀 그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다들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시니까 이제 저는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지역 연준들이 있잖아요. 지역 연준들이 이제 매달 그 ISM 같은 이런 이제 지표들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도 보면 약간 공급망과 관련된 지표들이 좀 있고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표들이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지 않을 뿐이지 좀 좋아지고 있어서 그쪽에서 조금 더 시그널이 강해지면 저는 이제 시장이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경기가 그 나빠지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가격이 많이 이제 언더슈팅을 좀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망가지면 올라오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고통스러운 구간 중에 있는데 이런 지표들이 하나씩 둘씩 이게 누적이 되면 그때 이제 좀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일 오후에 중국 네. 금리 결정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많이는 안 해도 한 10bp 정도는 내려야 되는 하긴 거 한다.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안 내리네요. 내일 오후니까 뭐 모르긴 하는데 안 하면 지금 또 내일 그동안- 영향이 있을까요? 네. 시장에 내일 영향이? 왜냐면 기대가 되게 커요. 내일 할 내릴 수 있을 거라는. 거라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상해가 마지막에 기관들이 사서 주식 땡기고 하는 게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내일 오후가 어떻게 될지 조금. 네. 그 약간 이게 파월도 작년에 한시적이다가 했다가 양측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리커창 총리도 자꾸 부양한다고 하는데 안 믿잖아요. 그래 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죄를 한번 지으면 죄를 씻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네.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네. 네. 정말 죄를 한번 짓게 되면 이게 회개하고 다시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이제 그 대가를 저희가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또 연준이 했던 말을 저희가 안 믿고 투자를 그럼요. 했을 수는 당연히 없었잖아요. 믿고 투자의 근거는 거기로 네. 찾아야죠. 당연히. 예. 제가 워낙에 신뢰하는 허재환 이사님이셔서 제가 좀 무리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마지막으로요. 그 지금 이제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요. 이럴 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갖고 계신 주식을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올라갈 때 조금 그림이 바뀔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라 이런 조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 후자죠. 후자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주식 투자는 물론 뭐 이제 그 리스크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생활처럼 꾸준히 해나가는 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놓여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과감하게 줄여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많이 빠졌을 때는 조금 용기를 내보고 그리고 많이 빠져 있다가 좀 올라가면 이제 그때 좀 줄이는 그런 형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조금 쉽게 돈 버는 구간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논리로 돈 벌었던 시대는 이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대가 바뀔 때 주가가 이제 좀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새로운 것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 초입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지금이 다 빠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을 믿는다고 하면 이제 원래 가격은 좀 찾아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여전히 이제 좀 주식 투자는 좀 해야 되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어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나타나는 어떤 시장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조짐들은 아직은 그렇게 뚜렷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계나 미국의 기업들이 워낙 비교적 건전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신용 위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금융기관들의 어떤 위험들은 그동안의 어떤 경기 변동이나 주식시장을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투자자들 아프게 했던 그런 부분들은 사실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비싸다는 거, 좀 비쌌더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투자 자산의 투자 대안이 좀 많이 생겨버린 거죠. 미국 금리가 3% 가는 순간 되게 보수적인 자금들 그냥 글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이제 조금 주식시장만 볼 필요가 없으니 이제 작년 재작년보다는 훨씬 더 조금 어려워진 거는 사실인 거는 같은데 그래도 이 시장에 굉장히 좋은 회사들, 우량한 회사들 그리고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앞으로도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계속 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그 2008년 그 미국이 이제 2007년 그 고점 찍고 2009년 3월까지 엄청 빠졌잖아요. 근데 그 암흑기에 S&P 500 지수 중에서 올랐던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약간 제약 바이오 뭐 이런 류의 안전자산 비스무리한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안 그런 종목들 중에 제가 되게 그 기억하고 있는 종목이 넷플릭스였습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08년이면 사실 스트리밍이 제대로 할 때도 아니고 그냥 비디오 가게나 VDR 파는 그런 가게였을 텐데 미국 주가가 60% 빠지는 그런 과정에서도 거의 안 빠지고 오히려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그 뒤에 10년을 그냥 이렇게 버티더라고요.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울 때 물론 요즘은 뭐 애플마저도 빠지고 안전한 것들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잘 견디고 아니면은 빠졌다가도 이렇게 제자리를 제일 빨리 찾아가는 업체가 앞으로 10년을 또 책임져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올려주신 자료도 그렇고 해주신 말씀도 그렇고 다시 한번 볼만한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허재환 이사님 오늘 올려주신 연합인포맥스 게시판에 올려주신 자료 참고하시면서 쭉 훑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